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헬마의 발전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한다라는 비판들이 이제 언론들에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유승민 전 대표 인터뷰할 때 그분이 그랬나? 한 번 네. 꽂히면 그 단어를 계속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JB 같은 부장님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왜 또 나를 엮고 이 사람? 왜? 어르신들이 이제 새로운 단어 배우시면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사용하셔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MZ 세대들이 많거든요. 카르텔이 새로운 단어입니까? 뭐 대통령한테는 새로운 단어일 수도 있죠. 네.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는 표현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저를 엮은 거에 대해서 아주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심심한이라는 게 오해를 빚지는 않겠죠? 깊고 깊은. 네, 그런 네, 뜻입니다. 네. 네. 어쨌든 카르텔을 너무 자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좀 사용할 때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지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엉뚱한 데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혜 복구를 위해서 재정 투입이 앞으로 이제 필요할 텐데 그 재정 투입을 어디서 할 거냐를 할 때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끌어와서 피해 보전에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엊그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하고 수해 복구의 피해 보전이랑 무슨 관계냐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정확하게 해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정확히 해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당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꿈보다 해몽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예산 중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을 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가지고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얘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답에 가까운 발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 투입을 한다. 근데 그때 어조를 보면 되게 셌거든요. 그렇죠. 마치 격앙된 듯이. 근데 뭐 지금 대통령의 발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 모레 될 것 같은 얘기인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올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 후년에 할 때 그거를 이제 참조해서 방만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걸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가지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이 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답변하기로는 이 이권 카르텔은 환경 단체를 지목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환경 단체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미호강의 정비를 막았던 환경 시민 단체가 이 카르텔에 포함이 된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미호강이 범람을 해서 이번에 이제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가 된 건데 그 배경에는 그동안 미호강의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었던 환경단체가 있다. 이게 대통령의 이 의미다, 말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령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카르텔이 되려면 그럼 환경단체하고 말 그대로 카르텔을 맺은 또 다른 주체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손을 잡아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권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호강 재방공사를 막아서 어떤 이권을 얻게 되는 건데요? 그게 나와야 이게 그럼 환경단체가 이권 카르텔이다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카르텔의 정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환경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하고 카르텔을 그렇죠. 형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하고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준서를 막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되는 거라서 좀 엉뚱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맥락 없이 그냥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였는데 엊그제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보수 매체에서 이거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비를 막았다라는 것은 미호강의 강 바닥을 긁어내는 그러니까
준설 작업을 환경단체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심지어 이제 사설을 써서까지 이 비판을 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호강 하천 정비 반대 환경단체 오송 참사에 책임 느끼고 있나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대로 하자면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는 환경단체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되는 거는 환경단체가 강바닥의 준설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당장 이 사설을 보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4대강 사업을 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한번 있었는데 강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 사업이 실제로 뭐 강물의 오염도를 떨어뜨리거나 강의 어떤 담수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게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강바닥을 긁어내면 강물이 깊어져가지고 많이 담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어차피 강 상류에서 다 모래가 다시 쓸려 내려와가지고 덮이기 때문에 매년 혹은 뭐 지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건 이제 저희가 어제와 그제 릴레이 인터뷰로 이미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지금 그 미호천교 관련해서 교량 제방공사에 아무 부실이 없었어야 돼요. 그렇죠. 부실이 없었는데 다만 이 환경단체가 자꾸 준설을 막아서 타이밍을 놓쳐서 늦게 하다가 이 일이 발생을 해서 제방이 그러니까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 제방공사에서 부실이 없었느냐? 먼저 점검할 건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로 보면 제방공사에서 부실이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갑자기 환경단체를 들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확인, 그러니까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 절차 정도는 거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뭐 지적을 받고 있는 그 환경단체에 대한 취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상대로 뭐 얘기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하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 두 가지 주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어야 네. 준설 문제가 과연 이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고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규명할 수 있을 텐데 기사를 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요. 그걸 확인한 기사는 오늘 이제 한겨레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겨레에서 환경단체에 물었는데 2020년 이후로 이 충북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강바닥의 준설 문제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온 거냐면 2021년부터 지금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미호강 관련된 사업 중에서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미호강 프로젝트를 환경단체가 계속 지적을 해왔던 이유는 이게 이제 뭐 하천을 단순히 정비하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유량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프로젝트 이름은 미호강 프로젝트인데 수질 개선이나 관리보다는 여기에 놀이시설을 짓거나 유원지를 만들거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수변 시설 문제구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가가지고는 오히려 안 좋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호강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그동안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준설공사 얘기는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준설공사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한겨레에서 충북도 하천 정비팀장한테도 물어봤는데 2020년 이후로 미호강 준설과 관련된 민원은 0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준설에 환경단체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하는 거냐. 대통령실 관계자.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호강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희생양 찾기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이 접근해야 되는 태도는 대통령실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서 사설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받아 쓰는 기사다.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비평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보조금을 끊고 그 보조금을 재난복구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합당한 의견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의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여기서 빼가지고 저기다가 돌려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산 전용이라 안 돼요.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이건 또 저희가 이제 우석진 교수가 다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용 못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법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한 건데 그걸 마음대로 바꾸면 국회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는 게 예비비거든. 그렇죠. 쓰려면 거기서 갖다 써라 이거죠. 일단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도 예산을 전용하려면 엄격한 어떤 그 항목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국가재정법 제46조 예산의 전용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지금 많은 매체들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게 이미 예비비가 2조 넘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우선이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가 좀 지적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논산 그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 얘기인데 뭐라고 했느냐면 한 주민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다. 충분히 쓰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한 이유는 이럴 때 쓰려고 그러면 정부 재정 말고 다른 주머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아, 비자금처럼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 말은 그거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안 외에 별도로 저축해둔 돈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갖다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예산이라든지 재정 운용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뭔가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어디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헬마가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부 장관 질타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네. 물 관리.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뭐냐면 전부 다 초법적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모든 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거죠. 물관리 일원화 담당 부서를 환경부로 둔 것도 대통령 지시 사항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따라서 설령 그러니까 국토부로 다시 옮기는 게 추진이 되려면 법을 바꿔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환경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 이거 비공개회의 때 했다는 얘기가 환경보호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환경부의 존재 이유거든요. 환경부가 환경을 좋아해서 환경을 사랑해서 뭐 환경을 잘 아끼고 보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고 그걸 하는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환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의 이해 자체가 발언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없이 그건 아마 좀 아까 했던 그거구나.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준서를 막아서 네. 미호천 벌만함이 됐다. 입력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보호도 좋지만 인명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치 이 인명이나 혹은 뭐 인간과 대치되는 존재로서의 환경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부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이유는 환경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들,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질 오염 개선이라든지 뭐 수자원 관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족삼을 한 말씀 드리면 지천 지류 정비 사업은 예를 들어서 4대강 가지고 막 논란 벌일 때 4대강 사업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거 반대한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급하다고 했지.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홍수 피해는 주로 본류가 범람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류가 범람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천지류 정보 사업은 필요하다고 오히려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근데 이게 이제 그 약간 강론으로 가면 지천지류 정비 사업도 그 지천지류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화해서 정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준설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꼭 그 줄기를 일직선으로 낼 이유가 없다. 자연 이거에 따라서 이제 S자로 그러니까 가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다. 뭐 이런 어떤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간씩의 이견은 있지만 그렇죠. 지천 지류 정비 사업을 저는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더라고. 특히 이제 이렇게 미호강처럼 지천 지류에 해당하는 물길 같은 경우는 준설을 해서 바닥을 깊게 파는 것보다는 확장을 해가지고 강의 넓이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인데 실제로 미호강 같은 경우도 강폭 확장 사업을 계속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행복청에서 도로 이 건설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강폭 확장 사업이 3년 동안 지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적을 할 거면 한국일보처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쓰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문제 진단이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카르텔이 얘기되려면 저는 계속 갖고 있는 게 복수의 지치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항상 단수야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같이 무언가 경제 공동체처럼 엮여서 네. 이권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카르텔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짬짬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가 이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다른 쪽으로 다른 노선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환경단체 쪽으로 뭐 뒷돈을 준다거나 이권이 되는 구조가 있다. 이러면은 카르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거 하나 확인된 것 없이 환경단체가 뭐 반대를 하는 게 준설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쪽을 뭐 범죄 집단을 비판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대단히 포퓰리즘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 우리 정부가 긴축 재정 유지하는 건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거다. 뭐 법 체계를 알거나 행정에 대해서 안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되게 쉬운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아 카르텔이다. 나쁜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아껴 써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부적합한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이다. 뭐 이렇게 결론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남 탓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 탓, 문재인 정부 탓,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부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제 카르텔의 정의를 좀 찾아봤었는데 왜 카르텔이라는 거 단어를 저렇게 아무데나 붙여대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대통령이 또 이제 검사 출신의 이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근데 법조상으로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봤을 때 카르텔이라는 단어의 법률상 용어 명칭은 보통 담합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사용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정의하고 규정해서 그걸 검찰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하려면 지금 이제 노지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담합의 주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 그걸 이제 카르텔이라고 묶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주로 본인이 정치적 상대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이거나 혹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주체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카르텔이라고 몰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관련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는데 지난해에 이 대통령실에서 잠깐 일하다가 금방 그 퇴출됐던 인사 중에서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김성애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있었죠. 예. 이분이 예전에 이제 칼럼니스트로 활동할 때 맞아요. 이분도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용례를 보니까 지금 한국 보수 세력에서는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그냥 나쁜 거를 지칭할 때 그냥 다 갖다 붙이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자유일보라는 매체에서 썼던 칼럼의 제목 새 영부인 김건희 대한민국의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역할 기대라는 그러니까 정권 출범 초기에 썼던 칼럼인데 여기서 뭘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냐면 고구려 귀족 집단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평강공주가 평민인 바보온달을 선택해서 키우듯이 김건희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동반자로 키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했던 그 고구려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 고구려의 귀족 집단. 아니 그러니까 귀족 집단이면 귀족 집단이 그 귀족 집단이 왜 카르텔이냐?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담합 주체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뭔가는 카르텔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이제 귀족 연합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학계 어떤 용어를 보면 귀족 연합체인데 아니 뭐 저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용어를 꼭 엄밀하게는 공정거래에서 쓰는 그런 경제적 용어로 한정하는 것은 뭐 아니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 관용어가 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득권층의 담합 구조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그것이 꼭 어떤 뭐 경제 한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해서 비유적 표현을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담합이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하나만 계속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생산적으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대통령께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꼭 단수만 언급하실 거면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이제 버리시고
악의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셔라. 그렇죠. 예. 이게 더 그러니까 오히려 타당하다. 맞지 않습니까? 희대의 안보 포퓰리스트 이제 조지 부시가 썼던 악의축. 오히려 대통령의 언명에서 나오는 맥락에 보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악의축이라는 표현을 쓰면 저한테 제보 좀 주세요. 이거는 라이센스를 제 제언을 받아들이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어떻게 청구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왜 그렇게 떼악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는 이제 오늘 언중유골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라는 거는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엄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재정을 운영하거나 혹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언어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혹은 뭐 카르텔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도 가능하면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뭘 지칭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못한다면 적어도 언론 매체들은 그걸 하려는 노력을 좀 해줘야 그게 이제 임무와 사명에 맞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로 보면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환경부 안 되면 국토부로 넘겨라. 그건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가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권 카르텔 부분은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디오가 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고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그 표현이 지금 계속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보통 대통령 원고는 대통령이 알아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초고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거기서 첨삭이 이루어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읽는데 그러면 그 참모진에서 초고에 올릴 때부터 이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지금 헬마가 지적했던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이런 거다라는 걸 그 정도도 모르고 원고 초안에 이런 걸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대통령이 너무나 애용을 하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넣었던 건지, 아니면 원고에는 없는데 대통령이 꽂혀가지고 첨삭하는 과정에서 넣은 건지,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써봤던, 그러니까 군에서 저는 정훈장교였어가지고 사단장 이제 공보장교를 할 때 연설문을 많이 써봤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 그 참모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최근 우리 지휘관님께서 어떤 단어에 꽂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꼭 넣어줘야 결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다. 아마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아까 얘기는 심심한 요감을 다시 표합니다. 뭐 저 같은 부장 아재들이 뭐 한다.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그리고 그건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단어를 안 배우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정쟁처럼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국민의힘이 괴담에 대한 그런 딱지를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괴담의 진원지로 공영방송이 또 지목이 됐습니다. 그 19일에 국민의힘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있고 또 공정언론 국민연대, 바른시민행동,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단체들이랑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긴급 토론회 이런 걸 열었거든요. 네. 일단 이날 패널로는 좀 언론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왔다. 뭐 KBS 출신의 그 최철호 공원련 대표라던가 또 YTN 출신으로 역시 공원련에 있는 그 이홍렬 전 YTN 상무, 또 이제 MBC 노조나 KBS 공영노조 같은 이런 노조들이 참석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홍렬 단장이 공영방송이 퍼뜨리는 괴담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괴담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먼저 어떤 구조를 이야기를 했냐면, 방송이 먼저 괴담의 단서를 제공하고 적당한 공포감을 갖게 하고, 또 뒤에는 든든한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먼저 정의를 해서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영방송이 퍼뜨린 괴담으로 무엇을 제시했느냐,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 걸 거의 그대로 요지를 살려서 전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가 좌파단체 목소리를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한일 정상이 그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 5월 7일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뉴스를 예로 들면서 오염수 배출과 시차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보도가 없었고, 뭐 시민단체 대표, 전문성 찾기 어려운 승려 목소리, 뭐 좌파단체들, 이런 목소리를 MBC 뉴스가 보도를 했다. 그리고 또 이제 5월 20일에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출연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보도가 이루어졌나 봤어요. 근데 이 5월 8일에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찰단 관련해서 리포트가 4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후쿠시마 시찰단 누가 가나 곧 한일 실무협의, 이거는 정말 그대로 그 시찰단 구성에 대해서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소개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를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정보를 나열해주는 게 첫 번째 리포트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이틀 사찰하는데 과학적 검증이나 뭐 실효성이 있을까, 뭐 한계가 명확했던 대만 시찰단 같은 경우에 일본의 명분만 준 셈이었다, 뭐 이런 의문을 다룬 리포트에 이어서 여기서 지적을 한 내용이 이제 4번째 리포트로 나온 거거든요. 그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 시찰단 파견의 시민사회 우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민사회 우려를 담은 리포트가 한 꼭지가 들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뽑아서 좌파 단체의 목소리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로 들었던 5월 20일 KBS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내용을 보니까 그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고 집회가 열린 걸 보도한 꼭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시민사회에서 이런 집회가 있더라라고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오염수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낙인을 찍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 25일에 KBS 뉴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9시 메인 뉴스를. 그 소금 사재기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를 했다는 건데요. 이때 뭐 김치 공장이나 상인들이 울상이다 이러면서 문제 없다는 그런 뭐 정부라던가 지자체 보도 자료는 뒷전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리포트를 보면은 우선은 그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을 설명하는 리포트, 그러니까 시찰단 측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리포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염수 방류의 수산물 수입 재개까지 이렇게 수산업계 씨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결론은 아직까지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 있고, 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해달라고 당부했다라는 내용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시점이 어떤 때였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뭐 이미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뭐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도 뭐 과반은 시찰단 파견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뭐 거의 한 80% 이상 정도는 불안하다, 뭐 70% 정도는 수산물 수입 좀 줄일 것 같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쭉 이어지던 흐름이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과연 KBS 뉴스 하나만 보고 이렇게 국민들이 갑자기 불안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네. 이게 사실 5월 말에 저희도 이제 관련된 뉴스 보도를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시민들이 왜 소금이 난리인데 보도를 안 하냐라는 비판이 오히려 많았던 시점이에요. 맞아요. 그 보도 시점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늦춰서 충분히 그런지를 검증한 다음에 보도한 쪽에 오히려 더 가까웠거든요. 선제적으로 보도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의 어떤 맥락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비판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렇게 특정 보도에 여론이 휘둘린다고 말하는 게 애초에 그 전제부터가 좀 잘못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보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따져서 어떤 보도를 안 하고 있는지를 더 상세하게 찾아가지고 뭐 커뮤니티나 SNS에 공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또 IAEA는 일본의 들러리라는 식으로 편파 방송을 한 사례로 또 MBC 라디오를 들기도 했는데, 뭐 여기에서는 뭐 시민단체 대표 이런 분들을 인터뷰했다는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양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뭐 5월 한 달간 봤을 때 KBS, MBC, YTN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이 문제 있다는 전문가는 22번, 또 문제 없다는 전문가는 2번 출연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까지가 일단 공영방송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게 양적으로 뭐가 더 많이 보도됐다고 해서 이게 괴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뭐 왜냐하면 양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정확하게 하면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예측이기 때문에 아직은 검증이 된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냥 가설적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이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보도해 줘야 되고 공정하게 그러니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동의를 해요. 그 점까지는 지적을 그렇죠. 할 수 있을 수 그래서 있죠. 예. 불공정하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괴담이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돼요. 괴담은 뭐예요? 핵위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는 이 사례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레토릭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괴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조차 제시를 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다는 이야기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많이 전했기 때문에 괴담 유포의 그런 진원지인 것처럼 지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이걸 비판할 만한 근거를 찾기도 조금 애매한 좀 당혹스러운 수준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좀 놀라운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네. 여기서 이게 기본 구도가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해요. 그러면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공히 균형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 기본 전제에서 지금 이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언론은 시민사회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사회 국가가 하나의 어떤 뭐냐면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그 정책의 가장 기본 전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을 시민사회가 한편으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가 대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 이걸 다시 바꾸면 국가 대 언론이라는 영역에서도 본다면 언론의 어떤 그 역할은 국가의 어떤 정부, 아니, 여기 국가를 정부로 바꿉시다.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체 스피커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뿌리면서 막 그러니까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어찌 본다면 본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판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럼 여기서 성립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어떤 구도 속에서 바라보느냐는 기본 시각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시찰단 파견을 앞둔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지 실제로 하면 보완돼야 할 점들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비판을 안 하고 그냥 정부가 한다더라라고 전달만 하고 끝나면 그거는 언론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정말 괴담 수준의 문제적인 보도가 있었다면 그 점은 정말 어느 정도 뭐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바로 잡아야겠지만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누가 누군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네. 명언을 언론의 자유는 무엇이냐? 비판할 자유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왜 그러냐면 언론의 자유에 비판할 자유 말고 칭찬할 자유라면 그거는 자유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조선중앙통신이죠. 누구도 그러니까 뭐 나를 칭찬하는데 가로막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잘한다 우쭈쭈 하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비판할 자유다. 언론의 자유는 다시 말해서 비판할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도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 비판이 없으면 이제 그건 언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로파간다. 혹은 이제 뭐 예전 제3 독일 제국처럼 뭐 선전부 뭐 이런 쪽에 가까운 거지 그게 언론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네, 그렇죠. 뭐 아무튼 이렇게 뭐가 괴담인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설득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일단 전해드리고 방송 위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 토론회에서 그 검증 TF 위원장이 성일종 의원이거든요. 이 성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괴담 확산으로 달콤한 정치적 이득을 보겠지만 그 어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선 집중에서도 그 어민 관련한 분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건 지금 뭐가 진짜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정쟁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고 또 반대 목소리는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어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거고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전하면은 어디에서 마시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도 적합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을 짚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판단을 한 것과 미신이나 괴담과의 싸움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여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오염수 관련해서 불안한 건 뭘 신뢰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알 수가 없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알프스 같은 경우만 해도 원래는 이제 원안위에서도 알프스 거쳐서 보관된 원전 오염수에서 70%에서 6개 액종이 배출 기준 초과해서 검출됐다. 이게 지난달 말에 나왔던 입장이고 한 28일경 이쯤에 나왔던 입장이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자 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방류 단계에서 재처리될 계획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알프스 성능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만 해도 계속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슈를 끌어서 실제로 추진될 것 같은 정도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면 그 전에 고려가 돼서 검토가 돼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논란이 일면 계속 해명을 좀 번복을 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좀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을 됐는지를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한일 정상 간의 논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다가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뭐 오염수 얘기도 나왔다더라, 뭐 수산물 이야기도 했다더라, 이렇게 외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확인을 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인정하는 식으로 나온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 과학이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게 6월 27일이었거든요. 이게 IAEA 보고서가 나오기도 훨씬 전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애초에 어차피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이미 안전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 다시 한번 내가 볼 때 되게 착각 있는 게 정부는 중립적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펴면 그 정책은 중립적이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보수와 진보로 가려고 싸우니까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공히 균형 있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어떤 등식하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 그 기란 관계에서 한 항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다른 항에 있고 여기서 상호 교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비판, 감시, 견제를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단 충실하게 보도를 해주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검증하느냐 이거고 첫째 문제는. 두 번째는 그런 그 비판과 견제의 어떤 그 내용이 정합성을 띠고 있는 거냐 정확한 것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게. 제비께서는 이제 정부가 자신들의 위치를 이제 중립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정부가 아니라 조그맣게 해서 이제 네. 뭐 그 저기 뭐 괴담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그렇죠. 구도를 네. 그렇게 짠다니까. 근데 이제 노주민 기자 오늘 발제를 들어보면 중립적이라기보다 이제 자기들이 옳은 쪽이거나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이쪽이 과학이고 저쪽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건데 사실 그 여러 번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IAEA 보고서만 해도 100% 확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진짜 과학자랑 뭐 가짜 과학자를 굉장히 가르고 싶어 하니까 뭐 다른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뭐 정말로 세계 과학계에서 좀 권위를 인정받는 분들이 한 주장을 보면은 그 네이처지의 후쿠시마 폐수 방류는 안전한가? 과학이 말하는 것 이렇게 제목으로 지난달에 실린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과학 저널리스트 비앙카 노그레디라는 분이 쓴 건데 그 호주 과학 저널리스트 연합 창립 회원이기도 하고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저널리스트가 쓴 기사이고 뭐 여기에서 인용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면 그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그 짐 스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처리된 물을 현장에 보관하면 더 큰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다른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탱크가 누출될 위험이 높으니까 이 상태로 갖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과학계에서는 지금 당장 뭐 방사능 오염수가 나온다고 한들 인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 축이고 또 이제 반면에 이 미국 국립해양연구소 협회 같은 경우도 우려를 밝힌 상황이고 또 이 하와이대 케왈루 해양연구소장이 있어요. 로버트 리치몬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물 방류 추진하는 사람들이 해양 건강과 인간 건강에 안전하는 걸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금 이분이 그 해양 보존 생물학 연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본 당국이 뭐 해수나 뭐 퇴적물이나 이런 데 물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이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진이 있잖아요. 이걸 다시 램프 속으로 집어넣을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해버리면 이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그러면은 이게 답이 없다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어떤 의문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진짜 괴담이 뭔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사실관계를 좀 구분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또 게다가 또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그 현장 취재 신청을 받았는데 MBC하고 한겨레 네, 먹겠다면서요. 신문통신사 중에서 한겨레 그리고 이제 방송사 중에서 MBC만 제외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그런 거잖아요. 네, 도쿄전력이 결정을 한 거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IAEA 사무총장도 일부 언론만 골라서 인터뷰를 하고 갔고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언론 대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안전하다 어쨌든 도쿄전력이나 IAEA나 이런 쪽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 뭐 사실에 부합하다라고 말을 하게 하려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죠. 아무튼 과학대 괴담이라고 하는 네. 구도 속에서 보잖아요. 근데 과학하는 태도는 비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게 과학하는 태도예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학술 토론회는 가본 적이 없지만 학술 토론회 가면 뭐 살벌하다거든요. 막 발전하면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서 막 욕하고 그런 삐지고 막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가 그러니까 저기 학술지 이런데 논문 하나 이제 게재하면 막 벌떼같이 이거에 대해서 뭐 달라붙어서 이제 논문 뭐 비판하고 이런 또 논문 막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학하는 태도거든요. 그렇죠. 네. 과학의 발전은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을 해주는 게 과학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이거죠. 그런데 네, 그거를 그렇죠. 괴담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허용이 될 수가 없죠. 왜?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틀어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건 비판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막는 거죠. 그건 과학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언중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